자, 이번 시간에는 유통경로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경로. 유통은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물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실제로 소비자에까지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 이걸 우리가 이제 유통경로라고 얘기합니다. 유통경로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중간상,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통경로의 구성원은 실제로 중심 구성원이라는 거하고 특화 구성원이라는 게 있는데, 중심 구성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도매상, 소매상을 뜻하는 겁니다. 실제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유통과 관련되어지는 리스크를 수반을 하고 있는 그 구성원이 중심기능 구성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특화기능 구성원이라고 있어요. 특화기능 구성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물류입니다. 물류.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는 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류라는 기능이죠. 그래서 물류 기능이 얼마만큼 원활한지에 따라서, 그리고 물류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판매 가격에 있어서의 가격 차이라는 것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류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이 물류를 담당하는 담당자들, 우리가 흔히 물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물류 회사라고 얘기하는 당사자들 뜻하겠죠. 전체적으로 물류 효율화하고 기업 물류비 절감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류와 관련되어진 일들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전문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자 하는 바로 물류관리사이죠. 그래서 우리 전체 그 생산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비용 절감하고 관련된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물류관리사 여러분들. 자, 이러한 유통 기능이 있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 이제 효용성이 있느냐, 이점이 있느냐. 자, 거래의 효율성 증대라는 부분. 거래의 효율성 증대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직거래하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지만 지리적으로 멀고, 그 다음에 생산자들도 다양하고 소비자들도 다양하고 그 욕구도 다양했을 경우에 이와 관련되어서 중간에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당사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중하고 분산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분산하는 당사자들이 등장하면 많이 등장할수록 거래 빈도수라는 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유통기관이 있다면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그 한 당사자만 접촉을 하면 되겠죠. 여러 개의 다양한 물품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한 개 한 개, 한 명 한 명 접촉을 하게 되면 그 거래 빈도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한 명의 유통업자가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이 당사자만 접촉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색을 갖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 요게 이제 유통기관이 가지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생산은 대량으로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대량으로 많은 양의 물건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유통기관들이 중간에서 생산자들의 대량 생산한 제품을 받아서 소량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 단위화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여러가지 거래 조건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최종적인 판매 가격, 그 가격에 의거해서 소비자들 물품을 구매만 하면 돼요. 그 외에 모든 복잡한 과정 같은 거는 전부 다 이제 유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제 판매 가격이라는 형태로서 서비스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기관들이 생산하고 소비자 중간에서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드백하는 것을 생산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생산자는 별도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위해서 다른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다른 단체에게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보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들은 굉장히 유용한 점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유통기관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통기관들 중에 우리나라에는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히 중간상이라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그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상들이 실제로 그 생산자하고 그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상들이 개입이 되게 되면 그만큼 거래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죠. 중간상이 다양한 생산자나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흡수를 하게 되고 이것을 소매상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간상이 개입되게 되면서 거래의 빈도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총 비용이 줄어든다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간상들이 실제로 전체 유통에 개입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기능을 분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우리가 비용으로 따질 때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나중에 우리 물류회계 가서 고정비 요소, 변동비 요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물류회계 쪽에서는 반드시 그 고정비와 변동비 요소들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공식 자체를 묻는 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 물류회계 쪽에서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계와 관련되어진 여러가지 산출 공식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통 분야는 제조업과 다르게 고정비보다는 변동비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 분야하고 유통 분야를 통합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유통업자하고 제조업자가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을 하게 된다면 비용 측면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굉장히 큰 효율화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변동비 우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준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집중준비 원칙. 그래서 도매상은 대량으로 물건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갑작스러운 주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응대는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매상은 너무나도 많은 양의 물건을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별 소비자들이 한 개, 두 개 아주 소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소매상은 소매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양만 보관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중간에서 이 도매상하고 소매상하고 이 수요하고 공급에 관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매상, 소매상 사이에서 적절한 양의 소매상에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양 정도만 중간상이 확보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즉각적으로 소매상이 필요할 때 도매상을 연결시켜 줄 수만 있다면 물류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비용, 유통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고 부족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충분히 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상은 집중준비 원칙이라는 원칙 하에서 실제로 이제 도매상하고 소매상 사이에서의 수량 조절 기능도 역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통별로는 전통적인 유통경로 시스템하고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인데 전통적 유통경로 시스템은 글자 그대로예요. 생산자는 생산, 그 다음에 유통업자는 유통, 도매상은 도매상, 소매상은 소매상 각자의 자기가 맡은 역할만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전통적 유통 시스템으로 해요. 반면에 수직적 유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로를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통합을 시키게 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실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이거는 대규모의 자본이 투자돼야 돼요. 그리고 생산자부터 생산자가 유통도, 그 다음에 물류도, 그 다음에 운송도, 보관도, 하역도, 포장도, 정보도, 금융도 물류와 유통과 관련되어진 모든 부분, 심지어 제조, 생산, 그리고 소비자 판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하게 큰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제조, 생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초창기에 작업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규모에서는 이러한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 유통경로 시스템으로 우리가 지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이제 물류와 관련되어진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게 이제 물류관리사와 관련되어지는 물류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전통적 유통경로 시스템, 그 다음에 수익적 유통경로 시스템, 요 차이점하고 관련되어진 내용, 그리고 수익적 유통경로 시스템의 단점이 뭐랬습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 실제로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고 봤을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맞아요. 이와 관련된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